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6학년 1학기 5단원부터 8단원까지입니다. 자, 이 5단원은 이 사실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뉴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뉴스는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게 바로 뉴스거리죠. 자, 그래서 뉴스는 신문 혹은 시사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요즘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정보나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시의성입니다. 시의성이란 것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보도되는 정보인가 사건인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외성은 날마다 반복되지 않는 예외적인 정보인가 사건인가. 뭐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굳이 보도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보도하면은 그것도 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근접성은 듣거나 보는 사람에게서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정보나 사건인가. 그래서 자, 이 국내 뉴스가 많고 국제 뉴스는 정말 큰 사건이지로 보도가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자잘한 뭐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뉴스에. 자, 그래서 얼마만큼 근접성이 있는가 이것도 따집니다. 그리고 영향성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나 사건인가 이것도 고려합니다. 자, 그리고 저명성은 얼마나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나 대상인가 이것도 고려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의 짜임새는 신문 뉴스 같은 경우는 제목, 소제목, 요약문, 본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는 또 진행자의 소개, 기자의 보도, 기자의 마무리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보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계 자료나 시각 자료, 전문가나 일반 시민의 인터뷰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문 뉴스의 짜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바로 휴대전화 중독 문제 심각 이게 바로 제목이고요. 소제목이 이용자의 28.4%가 중독 심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거고 소제목은 더 구체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요약문 전문은 자, 이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요약문 전문에서 나오죠.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이 늘어나면서 휴대전화 이용자 10명 중에서 3명 정도는 휴대전화 중독이 심각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뭐 구체적인 뭐 인용, 그 다음에 자료 제시 이런 게 나오죠. 휴대전화 이용자의 28.4%는 휴대전화 중독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텔레비전 뉴스의 장을 보니까 맨 처음에 진행자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휴대전화 이용자 10명 중에서 3명 정도는 휴대전화 중독이 심각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뭐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이때만 기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자의 28.4%는 휴대전화 중독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3.1%는 휴대전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애자가 여기가 왜 들어갔을까요? 붙였어야 되죠. 자, 그래서 기자의 마무리 말로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슨 뉴스 뭐 기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 뉴스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 과정은 먼저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 회의를 하고요.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와 촬영을 하고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고 기자가 여기에 맞춰서 이 기사를 녹음합니다. 그리고 뉴스 화면을 편집해서 뉴스에 보도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뉴스에서 관점을 찾는 방법은 제목이 강조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이제 관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사람의 의견을 취재하는지도 확인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읽기에서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는 게 나왔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글쓴이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거나 읽는 이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건 설명문이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설문이죠. 자,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시문이 나왔습니다. 교과서에 백두대간 생태학교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은 백두대간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글쓴이가 어린이 백두대간 생태학교에 대해서 안내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은 미래 세대 백두대간 지킴이들인 어린이들이 어린이 백두대간 생태학교에 많이 참여해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죠. 자, 또 우리말과 외국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옛날 원래 고유어만을 우리말로 얘기하다가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해외에서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말로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 외래어도 다 우리말에 포함이 되죠. 또 현재 쓰는 한국어의 60% 이상, 거의 70% 가까운 말이 한자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한자어는 우리말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었던 말이나 그의 기초에서 새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순우리말 혹은 토박이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언니, 사람 아름답다, 뭐 하늘, 구름, 나무 이런 건 다 순우리말이죠. 그 다음에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감기, 남매, 동풍, 계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외래어는 뭐냐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한자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인데 마땅한 우리말이 없어서 우리말처럼 쓰는 게 바로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이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 그래서 다른 말로 차용말, 차용어, 들어온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빵, 커피, 피아노, 버스, 냄비, 라디오. 야, 뭐 버스 이런 것은 우리말로 뭐로 바꿀까요? 근, 움직이는 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상하죠? 그죠? 마땅한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갖다가 컴퓨터를 슬기틀, 샘틀이라고 하자. 그때만 자동차는 뭐 움직틀이, 비행기는 나는 틀이냐,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딱 어울리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쓰이는 게 외래어고, 외국어는 또 외래어랑 다릅니다.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데도 자, 쓰는 말이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오뎅이란 말은 어묵이란 말을 바꿀 수 있죠. 스시라는 말은 초밥으로 바꿀 수 있고, 키보드는 자판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로맨틱하다, 엘레강스하다, 뭐 이런 말들, 테크놀로지하다, 뭐 이런 말들은 다 우리말 비슷한 말을 바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단원 타당한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연설문이 나왔습니다. 연설문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게 바로 연설문이죠. 그래서 연설이 필요한 경우는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는 경우, 이 선거에서 이럴 때 연설문이 필요하고요. 자신의 의견을 펼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설문의 특징은 연설문의 첫머리에 청중의 관심을 끄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갖고요. 연설문 2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문장은 간결하게 쉬운 말로 쓰고 듣는 이를 고려해서 높은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야,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교장 선생님이시면 반말로 얘기 안 하죠. 니네들 뭐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존댓말 쓰는 게 낫죠. 자, 낱말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써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서 묻고 답하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라는 말을 써서 청중을 연설에 동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문 끝부분에 듣는 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희망적 내용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연설문을 쓰기를 보냈을 때, 자, 처음 부분에는 생활과 관련지어서 듣는 이의 관심을 끄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가운데는 해결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듣는 이가 연설문을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연설을 할 때와 들을 때 주의할 점이, 연설을 할 때에는 내용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몸짓을 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또박또박 말해야 되고,
듣는 이를 바라보고 말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서 연설을 하면은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딱 똑바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말해야 됩니다. 자, 연설을 들을 때에는 연설을 하는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요. 문제와 해결 방법이 알맞는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히 반응을 하면서 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읽기에서는 또 이어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말이 이어주는 말인데,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면은 앞뒤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주는 말의 짜임새를 보니까, 자, 이 다른 말로 접속을 하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이란 말은 앞에 문장에 덧붙여지는 내용을 이어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라는 말은 앞에 문장과 서로 반대되는 문장을 이어줄 때, 그래서 하지만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는 앞에 문장과 서로 상반되는 문장을 이어줄 때, 그리고 화제를 바꿀 때, 그리고 하지만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문장을 이어줄 때, 그 다음에 그래서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근거, 원인, 조건 등이 될 때 그래서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게 지식이 많음을 자랑 삼는 교만한 제자 김학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학경이를 불러 앉히고 그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원인과 결과니까 그런데 차가 찻잔을 채우고 넘쳐 방바닥에 흘러 넘쳤습니다. 보다 못한 학경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칩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때 나오는 거죠. 선생님은 태연하게 계속 찻잔을 넘치도록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내용이죠. 제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찬물이 넘치면 방바닥을 적시지만 지식이 넘치면 인품을 망치네. 자,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자, 선생님의 이 한마디에 학경이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고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문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네.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이어진 내용이죠. 학경이는 큰 깨달음을 얻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자, 이런 접속어 사용법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기나 주장을 자세히 설명하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기 등 이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준 말을 찾아보고 앞뒤 문장의 연결관계를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단원 문학의 향기입니다. 자, 그래서 7단원에서 이제 문학이 나왔습니다. 시나 이야기, 희곡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요. 시는 반복되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과 행을 구별해 쓰기도 하고 비유적 감각적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읽게 하거나 들려주게 쓴 글인데 줄글이나 대화글을 사용하죠. 인물의 행동, 표정을 줄글로 설명하듯이 말하고 인물과 배경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 속에서 풀어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인물의 말을 큰 따옴표로 나타내고 장면 묘사나 그 쓴의 생각이 줄글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희곡은 연극을 하기 위해서 쓴 글이죠. 해설, 지문, 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과 배경에 대한 정보를 해설로 나타내는데 인물의 말을 큰 따옴표 없이 대사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물의 행동, 표정 등을 지문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바꿔 쓰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근데 기출문제에 소설을 희곡으로 바꿔 쓰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예상 문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란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비슷한 사물의 현상에 빗대서 표현하는 건데 앞에서 나왔었죠. 직유법.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 있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직유법입니다. 그래서 수박처럼 할 때 처럼 나뭇잎같이 할 때 같이 하얀 구름인 듯 할 때 인듯 인양 같은 말입니다. 자, 엄마의 마음은 바다인 양 넣을 때 할 때 인양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직유법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은 무엇이다 A는 B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은유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련꽃은 잎이다 내 동생은 왕자
엄마의 마음은 바다다. 이런 식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바로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수박 씨앗이 콕콕 웃었답니다. 수박이 웃었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의인법이죠. 자, 꽃이 나를 보고 웃는답니다. 이것도 의인법이죠. 자,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의 특성 및 효과를 알아봅시다. 비유적인 표현을 읽으면은 두 대상 사이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장면이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고 생생한 느낌이 듭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고사성어를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복잡한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과 보시겠습니다. 8과는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인데요. 배려하는 말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말하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상대방과 사이좋게 지내고 상대방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말하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배려하는 말을 할 때의 태도는 상황에 알맞는 표정이나 몸짓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정다운 말투로 말하고 듣는 이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은 첫 번째가 친밀감 확인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둘도는 내 친구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상대방이 나를 확 때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다음 요약하기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한 말의 요점을 간추려서 말하면은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상대방이 확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 따위에 자신도 그렇게 느낀다고 동의하는 게 그런 게 바로 공감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기분이 좋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격려하기는 상대방에게 용기나 의욕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거는 격려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은 빈정거리는 거, 그래서 뭐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하는 거, 탓하는 거, 그래서 핑계나 구실을 삼아서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원망하는 거, 그다음에 따지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말을 상대방에게 캐물어서 대답을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비교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나무라는 거, 마지막으로 위협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힘으로 오르고 협박하는 말입니다.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해치면 그 고통스러움이 칼로 베는 듯하다. 자, 또 붙여쓰기를 해야 되죠. 고통스러움이 칼로 베는 듯하다. 그래서 명심보감에서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읽기에서는 이제 웃음을 주는 글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부풀려서 나타내는 과장된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상 밖의 결말이나 재치 있는 표현으로 웃음을 주죠. 그래서 자, 이 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글인데요. 생선과의 대화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생선이 싱싱하지 않다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해가지고 웃음을 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한 손님이 살 생각을 않고 조개 한 마리를 지켜든 채 이리저리 살피며 킁킁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싱싱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진 생선가게 주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살려면 빨리 살리지 사지도 않을 생선 냄새는 왜 맡고 그 야단이요? 그러면 손님이 말했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랍니다.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자, 재밌는 말에 주인이 목소리 기분이 풀린 거죠. 누그러뜨리고 물었습니다. 조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만 손님이 능청스럽게 답했습니다. 바다를 떠난 지 하도 오래돼서 최근 소식을 알 수 없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생선이 싱싱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바다를 떠난 지가 오래됐다는 것은 싱싱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웃음을 주는 표현과 극가다. 자,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물어본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한 것은 생선을 살펴보던 손님이 자신이 생선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생선과 대화를 한 것이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하면서 웃음을 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재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바다를 떠난 지 하도 오래돼서 최근 소식을 알 수 없답니다. 자, 이것은 생선이 싱싱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보다 부풀려 과장돼서 표현해가지고 웃음을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웃는 표현은 과장을 통해서, 혹은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서 웃음을 준다. 이런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8가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이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이런 게 문제로 나올까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5가부터 8가까지에서는 특히나 이제 시, 소설, 희곡의 특징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